올해가 금 채굴량이 최대인 해일 것이다. 인간이 캘 수 있는 모든 금 중에 이미 80%를 모두 캤습니다. 모니터 꼽는 것도 보면 이렇게 침처럼 들여다보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금색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진짜 금입니다. 그게. 네, 오늘 모신 분은 광운대학교 화학과 부교수이시죠. 장홍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홍재입니다. 네, 자 유튜브 화학 발음이 좀 어렵죠. 화학. 근데 이거 어렵네. 네, 또 운영하시면서 화학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주제들을 다뤄주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금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죠. 금값 요새 뭐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이 오르는 거에는 일단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구가 크기 때문에 파다 보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지만 매장량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금의 매장량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모르실 텐데 그것 때문에 과연 이 매장량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을까? 실제로 몇 년 전부터는 이 매장량이 좀 줄어들면서 금값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관측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금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일정량 전체 딱 그 매장량은 한정이 돼 있고 요것이 딱 발굴이 되면은 채광이 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만약에 지구를 계속해서 파내려 간다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깊이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도달한 지각이 제일 깊은 게 한 13km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아주 오랫동안 판 건데 이것보다 깊어지면 압력도 높고 온도가 높아서 장비가 다 고장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껍질만을 열심히 찾으면서 금을 찾다 보니까 인간이 채굴할 수 있는 금은 한정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매장량이 남았나요? 우리가 캘 수 있는 게? 이게 세계 금 협의회라는 WGC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2025년 올해죠. 올해가 금 채굴량이 최대인 해일 것이다.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협회에서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캘 수 있는 모든 금 중에 이미 80%를 모두 캤습니다. 아, 80%나. 네, 20%밖에 남지 않았고, 심지어 채산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광산을 한 곳을 개발하려면 네. 많은 양이 나오지 않고 뭐 사금처럼만 나오면 못 쓰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로 가능한 건 그보다도 적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금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화석 뭐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다, 광물질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우선 안 좋은 소식은 금이 만들어진 일은 지구에선 더 이상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행성들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 막 핵융합이라는 반응을 하면서 뭐 수소들을 합쳐서 헬륨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찰흙을 뭉치듯이 작업을 해서 더 크고 무거운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딘가 우주에서는 금도 생기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태양도 철까지도 못 만드는 작은 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해도 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중성자별이라는 정말 무겁고 단단한 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붕괴야만 생겨서 우주에서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고 지구에서도 만들어지진 않고요. 오히려 지구 속에 어딘가 숨어있는 금이 우리는 나오는 일은 혹시 없을까 이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진짜 이게 그렇다면 금이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에서도 되게 진귀한 네, 그런 물질이군요. 근데 최근에 그 랩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보석의 최고는 다이아몬드로 쳐줬는데 연구실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막 폭락하고 뭐 진짜와 연구소 그 다이아몬드와 뭐 정말 비교할 수가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근데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나요? 과학의 힘으로? 원래 연금술이라고 해서 과거서부터 계속 만들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가 연금술을 배우고 있을 텐데 사라졌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 의외로 간단한 게 뭐 재료가 탄소니까 연피심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온 고압으로 조건만 잘 맞추면은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금을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또 수업에서 배울 때 이 원자 핵의 반응을 시키면은 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과 실제 성공했던 사례들을 알고 있어서 그럼 우리도 다이아몬드 만들듯이 금을 만들어 보급하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싸요. 금을 만들려면 납은 사실 가치가 적잖아요. 네. 납에서 정확히 납의 원자액에서 양성자라는 거 3개만 떼어내면 금으로 바뀌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그 가속기 연구소라는 거대한 시설을 한 100년 정도 가동해야지 1g 정도의 금을 얻을 수가 있고 와, 그 1g 중에서도 99%는 가만히 놔두면 붕괴해서 사라지는 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단지 과학적으로 아주 조금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는 가능한 상황이라 우리가 금을 만드는 미래는 인간에게나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kg까지가 지금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라고 하고 그 안에서는 거의 발견됐다. 그럼 그 이하로 더 가야지만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깊이 가면 갈수록 금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사실 금의 대부분은 우리 지구의 중앙에 핵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운 곳이 있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냐 양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구의 겉에서 사용하는 금이 핵에 있는 것이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전 지구의 금의 99.999%가 다 핵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 이걸 빼낼 수 있다? 그럼 지구 표면을 한 50cm 두께의 금으로 다 둘러싸고도 남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그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뒤에 거는 귀에 확 들어오네요. 그죠? 엄청나죠. 전 지구의 표면을 50cm로 네. 두께의 금으로 쌓을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뜨겁고 또 깊기 때문에 그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 우리가 해까지 가는 그 길이가? 적어도 한 3,000km 이상은 아, 그러니 3,000km.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게 현재까지 12km면 네. 엄청나군요. 네네. 아, 그리고 진짜 그 그림의 떡이네요. 네. 근데 또 그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무인 탐사선 같이 그 로봇 같이 가가지고 뭔가 파가지고 인간은 안 들어가고 그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혹시 그 안에 물질이 빠지면 그만큼 또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크홀이 거대하게 생기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행위들이 가해지면은 뭔가 불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도. 핵에 있는 금속들이 보통 회전을 하거나 하면서 우리 지구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또 파괴적인 태양풍들을 막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꺼내서 써버리면 뭐 피부암으로 사람 다 죽는다거나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즘 이제 도심광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미 금을 그 여러 가지 그 물질에 이제 사용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공산품들 혹은 뭐 우리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하면 이 양은 얼마나 될까? 그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귀금속으로 쓰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까지 최고란 것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대부분 보니까- 귀금속 이거군요. 액세서리. 네네네. 그래서 뭐 금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있던 게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도시광산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뺏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버려지는 뭐 광석이나 돌처럼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데 숨어있는 금을 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전자기기입니다. 전자기기. 네, 전자기기 혹시 분해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그 뒤에 판에 금색으로 막 회로 같은 것들이 네. 그려져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기 위한 길이. 그게 실제 순금이에요. 그래요? 네, 금이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고요.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을 3개를 꼽으라 그러면 금, 은, 구리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줄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다 구리를 쓰고 그렇죠. 네, 그 이유 중에 그 셋 중에선 구리가 제일 가볍고 제일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써도 되고요. 지금도 안 그래도 구리선 같은 거 훔쳐가는 분이 있는데 만약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세계가 파탄 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지만 녹이 잘 씁니다. 네. 근데 금이 녹슬었단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금은 영원히 그 광채를 잃지 않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만약 녹슬어가지고 회로가 끊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도시광산은 그렇게 우리가 버리는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 간혹 수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거기에서 화학적 처리를 통해 가지고 금을 다시 뽑아내는 그런 근데 방식. 그 전자기기에서 어떻게 그 금을 추출을 합니까?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금을 비롯해서 여러 금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잡다하게 그
그러니까 이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하고 뭐 다 섞여 있을 거고 쇠하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보통은 우리가 쓰는 그 외장재나 이런 플라스틱에는 금이 들어가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잘 신호가 흘려야 되니까 이 꽂는 그 콘센트 같은 그런 부분들, 부품들에 있는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뽑아서 합니다. 근데 그것만 따로 추출해서. 네, 모니터 꼽는 것도 보면 이렇게 침처럼 들여다보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게 금색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진짜 금입니다, 그게. 아, 겉에만 그래요? 코팅을 했지만 그런 것들만 모아서 이제 녹입니다. 화학적 처리로 가열해서 녹이면 막 모든 금속 뒤섞이니까 금속들을 이제 액체에 녹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만 뽑아내는 게 도심광산의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술적 난이도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요? 기술력보다는 기본적인 화학 지식이랑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게 필요한데요. 이 금을 녹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녹슬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가끔씩 사건 사고에 등장하는 뭐 황산이나 염산 이런 강력한 산성 물질들이 철이나 다른 금속은 잘 녹이는데 금은 절대 녹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을 녹일 수 있는 다른 물질이 몇 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광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청산가리입니다. 아, 이거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이거 사약 뭐 이거 아닙니까? 네, 먹으면 요즘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죠. 막걸리에다가 맞아요. 청산가리 사고도 있고 그거를 넣으면 금이 녹아서 환경 오염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하는데 도심강산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약간 금을 모아봐야지 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자기기에 금이 많아봤자 막 금괴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한 대를 좀 다 처리를 한다 해도 가장 많이 나오면 한 1g 정도. 사실 1g. 이것도 크긴 하죠. 한 10몇만 원 요즘에 하는 정도니까. 그 휴대폰 같은 것도 한 30개 정도 휴대폰을 처리하면 대충 한 1g 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을 내가 뽑아서 그 금전화해야겠다. 요거는 사실 어렵고 약간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폐기물 산업과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아, 그래요? 급성장하고 있어서요. 이거 연평균 성장률 같은 거 산업에서 보면 지금 한 거의 9%, 10%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뭐 금광을 막 찾아가지고 금맥을 찾아서 고생하고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확실하긴 하겠네요. 확실하게 어떤 일정량 그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 참. 근데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할 개연성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도하는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 말고 다른 거는 못 뽑느냐. 네. 분명히 더 귀한 뭐 백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귀금속도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다 분리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 중에 레늄이라고 부르는 원소가 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시는 것도 처음이실 텐데 이게 금보다 최소한 5배에서 6배는 비싸요. 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도심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금만을 추출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을 다 녹이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복합적으로 뽑아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온갖 귀금속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판다거나 아니면 제품화시키는 이렇게 어떤 것까지 뽑을 수 있느냐라는 그 범위를 제품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많은 연구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험한 물질들 쓴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뭐 폐수가 덜 나와야지 처리 비용도 덜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공정이나 안정성 같은 걸 고려한 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금보다 5~6배 비싸다. 레늄? 네, 레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워낙에 비싼 거라 우리가 쉽게 볼 일은 없는데 보통 이제 촉매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게 우리 그냥 금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 귀금속들, 광물질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도심광산. 보통은 이제 귀금속이라는 종류가 우리는 그냥 귀해서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 귀금속의 귀라는 게 귀족을 말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산 같은 걸로 귀금속은 이제 굉장히 희소하고 웬만하면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금이 그 중에 가장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금을 녹이는 물질이 또 왕수라는 물질 쓰거든요. 왕수의 왕이 그 임금 왕자를 씁니다. 왜냐면 귀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왕이다 보니까 이런 걸 녹이는 물질이다 해서 왕수라고 부르는데 이 귀금속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금이 가장 최약체예요, 가격으로.
그래요. 저도 실험실에서 금으로 된 나노물질을 만들어 의료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금은 싼 편이고 대부분의 귀금속이 금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비싼 거라 그쪽에 좀 더 관심 가진 분들은 오히려 빠르게 또 그 시장들을 알아보고 선점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백금을 말씀하셨는데 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백금도 금이잖아요. 근데 금보다 아주 많이 싼 것 같던데요. 근데 왜 백금이라고 부르고 왜 그러니까 하여튼 금의 일종으로 보는지 그리고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누런 거와는 차이가 나는지. 보통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이제 귀금속점에 가서 뭐 금으로 할 거냐 백금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만류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백금 같은 거는 샀을 때보다 팔 때 제 가격을 못 받기도 하고 금보다 좀 더 낮은 등급의 금속이다 하는데 그거는 백색금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생략해서 백금이라는 거고요. 네. 실제 백금은 플래티넘이라고 부르는 다른 금속 원소고요. 이거는 금보다 비쌉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백금은. 평소에 백금 하는 건 플래티늄. 네네, 귀금속으로서. 백색금은 금에다가 다른 금속을 합금을 시켜서 색이 하얗게 바뀌면서 좀 더 저렴한. 금이 덜 들어간 거죠, 순금보다. 네. 그래서 그냥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백금과 백색금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백금이 이제 좀 뭔가 합금을 해서 좀 싸진 거고. 아, 백색금이 합금을 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 이게 엄밀히 말하면 백색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마 뭐 이건 안 좋은 억측이지만 그런 과거의 귀금속상에서 진짜 백금을 더 싸게 사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고 백금은 진짜 귀중한 거여서요. 아. 미래 자원 중에 금만큼 귀중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연료나 수소 자동차를 기대하잖아요. 네. 수소를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도 친환경적인 게 물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백금이 필요합니다. 또 자동차 매연 없애는 그 촉매 변환기에도 백금이 들어가고 해서 정말 비싼 금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도시광산에서 뭐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폐기물 한 1톤에서 회수할 수 있는 양, 이것이 실제로 금강을 캐 들어가면서 채굴하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생산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경우에 따라 아마 다르고 우리가 이제 금광이라고 해서 모든 금광이 굉장히 많은 양의 매장량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뭐 네바다주에 있는 미국 금광이라든지 한 2-3곳 정도가 보통 1년에 한 80톤에서 82톤 정도를 채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지금이 최대점이고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채산성이 없는 수준의 광산만 남게 되면 그때는 도심강사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얻을 수 있느냐로 그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까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묻은 전자기기나 부품들이 다 매립지에 버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예전에 쓰레기라고 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들여오는 이게 원래 이제 후진국으로 보통 내보냈었잖아요. 산업 폐기물 뭐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때문에 오히려 이를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또 금지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한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라 라는 규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니고 권유만 있는데 심지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쓰레기 다 섞어서 한 번에 버리는 국가라고 보는 미국이나 중국도 5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폐기물을 얻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까지 사왔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네. 근데 이게 금지가 돼서 쓰레기를 사오는 것들이 국제협약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도시광산이라는 게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결국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가지고 뽑아내는 게 최대량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광산과 비교를 잠깐 문의하셨는데 우리가 광산이라는 거는 그 지구의 탄소 발자국 같은 환경을 고려하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에너지 소모량도 엄청 많고요. 근데 도심광산의 장점이 에너지 소모량이 실제 광산의
2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탄소 배출권이나 그거에 대한 뭐 보증금이나 기금 같은 게 같이 공급이 된다고 확정이 된다 치면 그 산업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오염을 제거하는 하나의 산업이다 보니까 폐기물을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까지도 연결하면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보통 일본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일본이 초기부터 아주 많은 양의 전자 제품들 기업들이 워낙 유명했었고, 또 지금까지도 일제 전자 제품이 뭐 옛날만큼의 유명은 아니어도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 세계로 갔다지만 일본에도 많이 묻혀 있어서 지금 그 매장된 것이나 또 땅이 넓으면 모든 산업이 이거를 회수해서 모으고 한 곳에서 하기 어려운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땅은 좁지만 전자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한 곳이 더 장점이 많을 거다라고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면 LG, 삼성 같은 가전 회사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의 그 사이클 산업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리사이클 산업으로 가능할 수 가능하겠네요. 있죠. 네. 물론 그 폐기물의 회수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저희가 매주 분리수거를 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곳에서 모으고, 또 가전제품도 도마다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 그 보관장이 있어서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애매한 점이 있죠. 지자체에서 회수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소상공인들이 일정 보수를 주면서 다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대기업이 모두 회수하기는 약간 어느 정도 보상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만 않으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시도하거나 빠르게 진입한다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도심강산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 채널에서 영상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제보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뭐 여기서 소개한 것 같은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문 같은 것도 요청받은 적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도 약간 고철상이나 이런 데랑 연계돼 가지고 실제로 이미 도입이 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도시광산이라는 거는 그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